자, 반갑습니다. 열 번째 시간이죠. 로마 두 번째 시간인데, 저번에 그리스도 그랬지만, 로마도 워낙 중요하고 또 워낙 양이 방대해서, 한 시간 안에는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둘로 나눠 봤어요. 배경 되게 예쁘죠? 요즘 자랑하고 싶었어. 콜로세움이죠. 이따 뒤에 얘기가 나올 거예요. 어, 일단 뭐, 늘 지도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저 빨간 박스, 그리고 그 안에 파란 박스, 여기가 이제 지리적인 배경이 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는 로마를 우리가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저 파란 박스를 이미 벗어났죠. 훨씬 더 넓은 땅을 차지하는 상태죠. 그래서 좀, 어, 떠올려 보시면, 이렇게 로마가 평민이 성장하는 과정, 뭐, 평민회가 구성되고, 또 뭐가 있나요? 어, 호민관이 선출되고 12표법, 호르텐시우스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원로원과 집정관을 중심으로 하는 귀족 정치도 물론 있지만 평민도 나름대로 권력이 성장했었다. 평민이 이렇게 권력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배경은 역시 중장보병에 있다는 거 정도가 기억이 나실 거고 그리고 로마가 확장을 하면서 이제 카르타고와의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지중해를 차지할 수 있게 되고 카르타고는 하니발이라는 위대한 장수가 활약을 했지만 결국 패배를 했고 또 로마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마케도니아까지 정복을 하면서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지만 그렇지만 포에니 전쟁 이후에 이 농토가 황폐화되고 자영농들, 평민들이 몰락하게 되죠. 그러면서 정치 혼란이 찾아오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라쿠스 형제가 나서서 호민관으로 선출이 돼서 귀족들의 땅을 빼앗아서 농민들에게 나누어주는 개혁을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유럽 땅을 대부분 차지했었던 카이사르가 이제 어, 이 로마로 들어와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 카이사르는 종신 독재관이 돼서 나름대로 로마 사회를 안정시켜 보려고 하고 또 빵과 서커스라는 정책을 통해서 큰 인기도 얻었지만 이제 귀족들이 보기에는 카이사르가 저러다가 왕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화정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귀족들과 카이사르가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고 그래서 귀족들 중에 브루투스라는 인물이 카이사르를 암살하게 되죠. 그리고 카이사르의 아들이라고 하는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다시 자신이 카이사르의 아들임을 내세워서 권력을 다시 장악하고 카이사르랑 다르게 원로원을 존중해주고 또 많은 권력을 갖고 있지만 또 자신은 이 공화정을 깰 생각이 없다라는 걸 끊임없이 보여주고 나는 황제가 아니라 그냥 프린캡스 제1시민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권력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제1제정으로 본다. 그리고 그 뒤에 5현제 5명의 현명한 황제가 연달아 즉위를 하면서 팍스 로마나 로마가 주도하는 평화가 이어졌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로마 기억이 나실 거고 5현제까지 우리가 봤던 것 같은데 로마가 이렇게 강력한 게 영원하진 않겠죠. 로마가 조금씩 무너지게 돼요. 근데 사실 그래서 로마가 왜 무너졌느냐 하는 건 지금까지도 역사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미스터리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원인들이 있고 수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중에 뭐가 가장 결정적이었을까? 잘 모르겠거든. 근데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일단 그래도 많은 학자들이 가장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오현제 시대 이후의 로마의 모습들을 쭉 보면 나오겠죠. 가장 큰 건 이거예요. 특히나 게르만족들이 대규모로 로마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지금 유럽에 있는 뭐 여기 나와 있는 민족 이름들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유트, 앵글로, 뭐 섹슨, 프랑크, 뭐 부르근드, 반달, 동고트, 서고트 뭐 이런 민족들은 다 게르만족에 속하는 민족들이거든요. 근데 이 게르만족에 있는 이 민족들이 원래는 요 지금 동그라미들이 있는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다가 지금 지도에서 보고 계신 것처럼 어, 요 지역에 이렇게 살고 있다가 훈족의 압력을 받으면서 이렇게 넘어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게르만족, 지금 유트, 앵글로, 섹슨, 프랑크, 부르근드, 반달, 동고트, 서고트 다 게르만족의 일파들이에요. 이 게르만족이 대규모로 로마 영토로 넘어오면서 로마가 위기에 빠졌다라고 보통들은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두 번째도 되게 중요한 원인으로 꼽혀요. 어, 사실 로마의 경제는 생산을 거의 노예가 다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농사를 짓는다든지 물건을 만든다든지 이런 생산의 측면을 일반 평민들이 거의 안 하고 거의 노예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특히나 평민들이 무너지고 대부분의 땅을 귀족들이 차지하게 되는데 귀족들이 직접 농사 짓진 않겠죠. 어, 노예들이 거의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가 없으면 그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 대농장, 그 경영이 안 돼요. 그런데 노예는 로마가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하고 새로운 전쟁을 해서 이기고 새로운 땅을 정복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와야 노예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로마가 더 이상의 확장을 멈추고 정복 전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롭게 정복하는 땅이 없으니까 새롭게 공급되는 노예도 없어요. 로마가 어느 시점부터 정복을 멈추냐면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세 번째 있죠. 오현제 중에 세 번째. 하드리아누스 때부터 더 이상의 정복 전쟁을 하지 않아요. 근데 더 이상 정복 전쟁을 하지 않게 되면서 노예 공급이 중단되고 그러면서 생산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경제 악화가 찾아오는 거죠. 경제 악화가 찾아오면서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까지 생기면서 인구가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국가가 약해지는 거죠. 사실 전염병은 그래요. 사실 전염병이 없는 시절은 잘 없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것만 우리나라에서 벌써 큰 전염병이 세 번째, 네 번째 되죠. 예전에 뭐 사스, 뭐 메르스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지금 코로나까지도. 근데 이 전염병은 늘 생기는데 이걸 국가의 힘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 거고 국가의 힘으로 관리가 어려워지면 큰 혼란이 찾아오는 건데 요 당시에 서로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게르만족 대규모로 밀려내려오고 노예 공급 중단돼서 경제력이 약해지고 이러니까 전염병이 생겼을 때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더 큰 타격으로 온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아, 어쨌든 그래서 로마가 계속 혼란상에 빠져들어가면서 근데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도 이렇게 어 그렇게 되거든요. 뭔가 내 삶이 불만족스럽고 내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뭔가 나한테 불리하게 다가오는 것 같으면 정치를 욕하게 돼요. 정치를 욕하다 하다 보면 그 정치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욕하게 되죠.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 욕한다는 거죠. 내가 월급도 적고 세금 떼가는 세금은 많고 물가는 오르고 이렇게 내가 사는 게 힘들어지면은 정책을 개판으로 짜니까 내가 사는 게 힘들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정치하는 놈들 이렇게 하게 되다가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대통령을 욕하게 되고 왕이 통치를 했다면 왕을 욕했겠죠. 지금 로마가 그런 거예요. 요때 로마가 사람들이 점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황제라는 양반은 뭐 하는 양반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점점점 황제의 권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부대를 가지고 있는 장군들이 저 황제 저거 쟤 별거 아닌데 저 바보 같은데 병신 같은데 쟤 내가 하는 게 낫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장군들이 여러 생기게 돼요. 왜냐면 장군들은 실제로 지휘하는 병력이 있으니까 얘들 데리고 잘 어떻게 해보면 내가 황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리고 지금 황제 하는 애가 좀 덜 떨어져 보여. 내가 하는 게 더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오만 군대를 데리고 있는 장군들이 다 자기가 황제 해보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그래서 오현제가 끝난 뒤에는 짧은 기간 안에 황제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게 돼요. 그 황제들이 다 군인 출신인 거지. 자기가 한번 황제 한번 해보겠다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병력들을 데리고 이제 궁궐을 차지하고 막 황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세기 한 200년대부터 기원 후 200년대부터 로마 황제 계승 분쟁이 굉장히 심해지고요. 그리고 군대에 의해서 황제 자리가 되게 자주 교체가 돼요. 근데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조금 의아할 수 있어요. 황제 자리는 아들이 계승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 가문만 이어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로마는 좀 달라요. 어, 로마의 오현제 시대 때 만들어진 전통인데 로마는 그 황제가 보기에 자기 친아들을 다음 황제로 올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똑똑하다 싶은 자기보다 어린 인물이 있으면 그 인물을 양자로 들여요. 양자는 뭐예요? 내 친아들은 아니지만 내가 아들처럼 키우겠다 하는 게 양자잖아요. 그럼 자기가 봐서 자기보다 한참 어린데 똑똑해 보여. 그럼 걔를 양자로 들인 다음에 걔한테 계승을 해줘요. 그러니까 꼭 같은 가문이 아니어도 황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황제의 권력이 변변치 못하면 어차피 그 가문 아니어도 황제를 할 수 있으니까 아무나 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자리가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 황제 자리가 이렇게 자주 바뀌고 혼란한 상황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시면 지금 군hoàng 시대 중에 황제들 보시면 지금 여기만 봐도 막시미누스 트락스가 235년에 제위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이 카리누스인데 이 283년에 제위를 하죠. 꼴랑 이제 50년인데 그 사이에 지금 벌써 몇 명이에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50년 안에 21명의 황제가 교체가 되는 거예요. 평균 뭐 2년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대통령보다도 짧게 황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대가 혼란하겠어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반장이 달마다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혼란스럽겠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담임 선생님이 다달이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토할 것 같은 거지. 그죠? 그래서 엄청나게 정치가 혼란에 빠져들게 되는데 이걸 강력한 권력으로 통제하는 황제가 나타납니다. 드디어. 그 사람이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예요. 근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황제의 권력을 강력하게 키워서 이 정치적인 혼란을 어느 정도 안정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강력한 권력으로 정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황제의 권력도 굉장히 강화시키고요. 그다음에 수도도 니코메디아라는 지역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리고 근데 니코메디아로 수도 옮겼던 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그랬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일부러 지도도 안 넣었어요. 왜냐면 나중에 진짜 중요한 천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헷갈릴까 봐 일부러 지도를 안 넣었어요. 니코메디아라는 지역으로 수도도 옮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황제 권력을 강화하다 보니까 백성들한테 세금도 굉장히 많이 걷게 돼요. 그러니까 시민들 경제는 더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디오클레티아누스는 해결해야 됐던 문제가 두 가지였죠. 정치가 혼란하다는 거, 시민들의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거. 두 문제를 해결해야 됐는데 그중에 정치의 혼란함은 황제의 권력을 강화시킴으로써 해결을 했지만 시민들의 경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심각하게 만든 거죠. 어, 근데 시민들이 경제가 힘들어지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삶이 불안해지겠죠. 그러면 당장에 내가 막 횃불 들고 나서서 막 다 시위하고 이럴 거 아니면 내가 지금 힘들 때는 누군가한테 의존하게 되고 내가 지금 힘들면 결국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일단은 기도죠, 뭐. 그래서 아, 신이시여 제발 내일은 먹을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우리 아들은 나처럼 안 살게 해주세요. 더 안정된 삶을,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막연히 기도드리는 거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시민들이 힘들어지면서 이렇게 크리스트교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모습을 보여요. 사실 크리스트교가 어떻게 탄생한 종교인지는 뒤에 나와서 얘기하겠지만 그런 면은 있어요.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시민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면 종교가 빠른 속도로 퍼져요. 그래서 어떤 사회에서 특정 종교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그러면 그건 그 사회의 시민들이 지금 뭔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계속 힘들고 삶이 불안해지면서 크리스트교, 기독교가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거죠. 이 사람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입니다. 그리고 디오클레티아누스 어, 다음에 이제 얼마 아니어서 또 등장하는 황제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 사람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앞서서 봤던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중요하긴 한데 이 사람만큼은 아니에요.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황제 중에서도 크기 때문에 대제예요. 그러니까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남긴 가장 큰 업적은 뭐냐면 이거예요. 기독교를 공인하는 거. 근데 요거 사실 그전에는 기독교를 로마 사회에서 탄압해 왔어요. 왜냐면 로마는 다른 종교를 믿는 거에 대해서 원래는 터치를 안 해요. 믿든 말든. 근데 로마의 전통 종교에 대해서는 이제 그 진심으로 안 믿어도 되니까 행사라도 참여하라고 하거든요. 의무적으로. 근데 크리스트교 믿는 애들은 그것도 안 하거든. 그리고 또 병역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정부에서는 그동안은 꾸준히 크리스트교를 탄압해 왔어요. 근데 크리스트교가 너무 급속도로 확산을 하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그냥 차라리 인정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크리스트교를 이제는 더 이상 탄압하지 않겠다. 믿어도 된다 이렇게 공인을 해주게 됩니다. 이걸 밀라노 칙령이라고 해요.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수도도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콘스탄티노플로 옮기게 됩니다. 어, 이 지역이에요. 지금 보이시죠?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콘스탄티노플인데 왜 여기로 옮겼냐면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혜의 요새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여기를 침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을 선택해서 수도를 옮기게 됐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테오도시우스 1세인데 바로 다음은 아니고 어쨌든 테오도시우스 1세인데 요 황제 때는 크리스트교를 공인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아예 국가의 공식 종교로 지정해 버려요. 크리스트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고 나서 바로 그 아들이 둘이었는데 그 아들이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나눠 갖게 돼요. 그래서 로마가 둘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국교화랑 공인은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했었던 공인은 믿어도 된다는 거고 테오도시우스 1세가 했었던 국교화는 앞으로 로마라는 나라의 공식 종교가 크리스트교라고 이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어쨌든 제국을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나눴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동로마 서로마로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은 이제 교과서나 아니면 참고서에 로마의 동서분열을 디오클레티아누스로 기록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닌데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나눴던 거는 국가를 행정적으로 그냥 나눈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도 이렇게 전라남도, 전라북도 뭐 이런 식으로 나누듯이. 어, 그래서 사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명확하게 얘기하면 동서로마가 아니라 나라 전체를 네 개로 나눠요. 그래서 자기가 황제고 부황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국가 전체를 이런 식으로 지금 빨간 선 보이시죠? 요 빨간 선 이렇게 네 개로 나누거든요. 근데 요게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이제 행정적인 분열이었고, 우리가 방금 봤었던 테오도시우스 1세는 아예 국가 단위로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진짜로 나눠진 건 테오도시우스 1세다. 테오도시우스 1세가 죽고 나서 바로 이제 그 아들이 둘이었기 때문에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나눠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단순히 그냥 지역을 나눈 거라면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아예 다른 나라로서 동로마, 서로마가 국가 단위로 분열이 됐다는 거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마는 결국 이렇게 게르만족들이 대규모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로마가 둘로 나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로마는 무너지고요. 동로마는 여전히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동로마는 그 뒤로도 1000년 이상 국가가 유지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서로마는 멸망을 하게 되고, 지금 저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황색이라고 해야 되나? 저 색의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되어 있죠. 저 동로마는 오랫동안 이어져 가게 된다. 이 동로마가 나중에 비잔티움 제국이 되는데 비잔티움 제국의 역사는 또 배울 일이 따로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로마라는 나라의 문화를 좀 볼 텐데, 로마 문화는 그리스처럼 뭔가 되게 인간 중심이니 아니면 뭐 세계 시민주의니 이런 특정 철학이 딱 있어서 그 철학을 바탕으로 막 창조적인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는 그리스 문화도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굉장히 실용성에 집중한 실용적인 문화를 많이 만들었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문화의 특징은 실제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개발됐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 그 과정에서 보시면 만들어지는 게 이제 도로망, 그다음에 수도교, 공중목욕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개선문, 원형경기장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죠.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주로 아치나 도움 기법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 제가 예전에 페르시아 얘기할 때 아마 그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영토가 엄청나게 넓은 나라는, 영토가 넓다는 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굉장히 멀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쉽게 가려면 길이 무조건 발전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로마도 영토가 엄청 넓었죠. 그래서 그 넓은 영토 안에 길이 굉장히 발전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도로 보시면 빨간 줄이 되게 많죠. 저게 다 도로예요. 그러니까 당시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혈관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많죠. 길이 굉장히 발전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요게 이제 로마 당시에 만들어진 아피아가도라는 도로인데, 저 사진 끄트머리에 보면 자동차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도로를 얼마나 잘 만들어 놨냐면 이탈리아인들은 이때 로마 시대 때 만들었던 도로를 지금도 그냥 이렇게 써요. 네, 지금 이거 자동차예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도로를 지금도 쓸 수 있을 만큼 가장 잘 만들어 놨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개선문인데 이제 보통 장군이 이제 전투에서 이기고 들어올 때 통과하는 문이 저 개선문이죠. 근데 여기서 좀 봐줬으면 하는 건 뭐냐면 요거예요. 디귿이 왜 들어가 있지? 어, 요 여기서 이제 아치를 볼 수 있죠. 요렇게 반원형으로 요렇게 천장을 처리하는 걸 아치라고 해요. 뭐 아는 친구들 많이 있겠지만.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냐면 아치 기법으로 처리를 하면요. 위의 지붕 양식이 굉장히 화려하고 무거워도 그 무게를 잘 분산시켜서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치 기법을 많이 씁니다. 특히나 로마는 건축 문화에서 아치 그리고 돔 기법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여기서도 아까 봤던 그 원형 경기장인데 이게 이제 원형 경기장 바깥 모습이고요. 여기 이제 원형 경기장 바깥 모습이고 이게 원형 경기장 안쪽 모습이에요. 관람석이 쭉 있죠. 근데 아치가 굉장히 많이 쓰인 게 보이죠. 건물 안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바깥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리고 이건 수도교인데 수도교는 뭐냐면 음, 물이 흐르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요게 다 지금 아이고 요게 다 지금 이 안에 수도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물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정밀한 기술인 게 예를 들어서 로마 시가 여기 있어요. 근데 물을 여기서 끌어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물은 아래로 흐르잖아요. 중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여기가 조금 더 높고 여기가 조금 더 낮게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이 아래로 흐르도록 이렇게 수도교를 건설을 해요. 근데 이게 가까울 때야 쉽겠지만 멀면 이 긴 걸 아주 약간의 각도 차이로 이제 물이 흐르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어려운 건축 기술인데 로마인들은 그런 걸 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굉장히 아치가 많이 쓰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물을 아래 방향으로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수도교는 시작하는 지점에서는 굉장히 높이가 높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사람이에요. 그죠? 여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높은지가 보이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이렇게 공중 목욕탕도 많이 만들어졌다. 아, 물 참 더럽다. 그죠? 근데 사실 로마의 목욕탕 문화는 실제로 거기서 뭐 내 청결을 위해서 몸을 씻는 것도 없진 않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어떤 지금 우리나라 사우나도 그렇잖아요. 뭐 물론 몸을 깨끗하게 하고 개운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사우나 가서 식혜 시켜놓고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친구랑 가서 뭐 예, 계란 삶은 거에다가 식혜 사이다 해서 막 얘기하고 이런 게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공중목욕탕 문화도 지금 우리나라 사우나 문화랑 비슷해요. 그냥 가서 막 얘기하고 막 어제 어땠어? 막 이런 얘기하고 뭐 그런 어떤 친교 사교의 문화가 더 큰, 친구 사귀는 문화가 더 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치 기법이라는 거. 아치 기법 반원형을 그러니까 뭐랄까 공 반 자른 거 엎어놓은 모양이죠. 그래서 윗부분의 하중을 많이 견딜 수 있도록 한 게 아치 기법이고요. 그다음에 돔은 이제 아치가 입체화된 거죠. 그래서 아치가 반원형이었다면 요거는 공의 형태, 공을 반 자른 걸 뒤집어 엎어놓은 이런 걸 이제 돔 기법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로 판테온을 볼 수 있어요. 예전에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는 기본적으로 그리스가 믿었던 그 올림푸스 신앙을 그대로 가져와서 믿었고요. 이제 그 신들의 이름만 이제 그리스어식에서 라틴어식으로 바꾼 것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프로디테 여신을 비너스 여신이라고 한다든지 뭐 제우스 신을 뭐 주피테르 신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신의 이름만 바꿔서 거의 그대로 믿었고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아니라고 해도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로마가 무조건 기독교를 까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는 자기네들이 믿는 모든 신을 다 한 번에 모시는 건물을 만들었는데 그게 판테온이에요. 만신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건축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로 로마에 가면 있어요. 굉장히 주요한 관광 코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또 만신전의 특징은 돔인데 그 한가운데가 또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아이고 여기서 이제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굉장히 뭔가 성스러운 느낌을 주는 그리고 여기 이제 각각 다 신들이에요. 로마인들이 모시는 여러 신들을 모셔놓은 공간입니다. 나름대로 되게 예쁘죠? 가서 실제로 보면 더 이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로마의 문화가 실용적이다 하는데 그 실용의 끝은 저런 건축물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법률이에요. 워낙 규모가 큰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영토가 넓으면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살 거 아니에요. 민족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이 철저해야 사회가 운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는 법률과 법 철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법률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예전에 헬레니즘 문화 배울 때 배웠던 스토아 철학을 바탕으로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크게 3단계로 발전을 해요. 첫 번째로는 로마시의 시민들을 위한 시민법. 그 다음에 로마가 확장되고 나서는 꼭 로마 시민이 아니더라도 로마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만민법.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어, 영원히 인간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영원히 지켜야 될 자연법. 이렇게 3단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크리스교는 이 종교에서 출발했다고 하죠. 유일신교를 믿었던 헤브라이의 유대교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처음에 시작은 하는데 사실 유대교는 선민 사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헤브라이인들만이 유대교를 믿고 헤브라이인들만이 이 신의 어떤 혜택을 받는다. 이런 선민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선민 사상이라고 해요. 선택받은 민족이다. 신으로부터. 이런 사상을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데 유대교는 헤브라이인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런 사상이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생각에는 그건 아니라는 거지.
어떤 민족이 됐든 간에 신을 진심으로 섬기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봤던 게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는 유대교의 선민 사상을 깨고 꼭 헤브라인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누구든 간에 신께 진심으로 기도드리고 신을 진심으로 섬기기만 하면 신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요 교리를 가지고 크리스트교를 창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 구원받고 또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고 또 신 앞에 평등하고 이런 것들을 주장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활약을 하면서 뭐 노예나 여성, 하층민 이렇게 당장에 살기 힘든 사람들을 중심으로 확산이 많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전통 신에 대한 어떤 거부, 그리고 또 황제에 대한 숭배 거부, 또 로마는 특이한 전통이 있는 게 돌아가신 황제를 신처럼 모시거든요. 근데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도 조상신한테 이제 설이나 추석에 제사 드리잖아요. 그런 정도인 건데 크리스트교를 믿는 애들은 이것도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전통신에 대한 숭배나 황제에 대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언제 신앙의 자유를 얻었을까요? 이건 맞힐 수 있어야죠. 밀라노 칙령을 했었던 이 황제, 대제라고도 부르죠.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신앙의 자유를 얻고 또 언제 국교화돼요? 테오도시우스 1세 때 국교화가 되죠. 그리고 이제 국교화가 되면서 또 로마가 영토가 원체 크니까 이 큰 나라의 공식 종교가 됐으니 얼마나 규모가 커지겠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을 하게 됐다. 그래서 기존의 크리스트교 문화와 이제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가 이제 합쳐져서 서양 고전 문화가 완성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크리스트교가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나중에 중세 유럽의 정신적인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